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 허스퍼가 이번에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무모한 전진 축구로 인해 역전패를 당할 뻔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2경기 연속 원더골에 힘입어 공식전 2연승 및 카라바오컵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는데요. 토트넘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2024-2025 시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카라바오컵 8강전은 영국 현지에서 프리미어리그 주간 방송사인 스카이 스포츠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대표 해설자로 활약하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레전드죠. 맨유 출신 게리 네빌과 리버풀 출신 제이미 캐러거 그리고 토트넘 출신 제이미 레드넵이 이날 경기를 현장에서 해설하고 분석하면서 토트넘이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 변화를 기다리고 요청할 게 아니라 선수들 스스로가 유연하게 전술을 변형하면서 운영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특히 주장인 손흥민 선수의 주도하에 감독의 방향성을 거스르기도 해야 한다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대체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와 분석이 나왔는지, 또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경이로운 코너킥 다이렉트 득점이 왜 대단했는지 영국 현지 방송 레전드 해설 그리고 영국 유력 매체의 디테일한 분석 내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트넘과 리버풀 선수 출신으로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에는 토트넘 경기를 전담으로 해설하면서 토트넘에 대해서도 애정어린 이야기를 해왔던 것으로 유명한 제이미 레드넵이 토트넘의 실점 장면을 분석한 코멘트인데요. 오늘 중요했던 것이 토트넘이 후방에서 너무 플레이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대 0으로 리드하고 있던 63분의 상황이었죠. 아치 그레이가 포스터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주고 또 포스터 골키퍼가 오른쪽에 드라구신에게 패스를 하면서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지르크지가 포스터 골키퍼를 압박해 들어오자 포스터 골키퍼가 조금은 불안정하게 패스를 연결한 것이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압박으로 인해 빼앗기게 됐고 드라구신이 확보하지 못한 공을 페르난데스가 이어받은 이후 포스터 골키퍼가 막기 위해 뛰쳐나왔지만 비수막까지 커버가 들어온 상황에서도 공을 빠뜨리고 말았고 빈 골문에 지르크지가 밀어 넣으면서 정말 허무하게 추격골을 허용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 레드넵은 포스터 골키퍼가 선방 능력은 뛰어나지만 발밑이 좋은 골키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골키퍼가 이렇게 공을 소유하면서 압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런 장면을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렇게 후방 빌드업을 강조하고 또 선수들이 이런 플레이를 실전에서 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아무리 포스터 골키퍼가 물론 황혼기에 있는 나이가 많은 골키퍼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그 플레이를 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다라고 도전의식을 갖는 것은 좋지만 3대 0으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쉽고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상대 0으로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으로 그냥 뻥 차서 솔란키가 세컨드 볼을 따낼 수 있도록 공을 전방으로 보내면 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게 왜냐면 저희가 입중계 중에 여러 번 장난스럽게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후방 빌드업은 뒷공간을 만들기 위해 상대가 밀집 수비를 하지 않고 공간을 허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뒤에서 공을 돌리면서 연결을 하면서 상대가 압박하게 만들고 뺏으러 오게 만들고 그러면서 뒤를 파고드는 건데 이렇게 애초에 많은 선수들이 전진해 있다면 그냥 통과시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터 골키퍼가 옆에서 패스를 돌린 것은 정말 나쁜 결정, 안 좋은 결정이 아니라 bad, not good이 아니라 bad라는 표현을 쓰게 됐거든요. 그리고 이 상황이 사실 포스터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포스터에게 이런 플레이를 요구한 감독의 지침 그리고 아치 그레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을 잘 다루기 어려워하는 포스터에게 패스를 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포스터 골키퍼의 강점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알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잘하던 선수가 실수를 했다거나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또 어려운 선수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니까 오른발로 패스를 줘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왼쪽에 있던 선수가 왼발로 컨트롤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어렵게 왼발로 잡고 오른발로 돌아서 패스를 하도록 줬기 때문에 이 상황은 대체 왜 그레이가 상대의 압박이 본인 쪽으로 강하지도 않았는데 포스터에게 패스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포스터는 발이 스트렝스, 강점인 골키퍼가 아닙니다. 포스터에게 공을 주어선 안 됐습니다.
포스터의 패스 미스가 문제가 아니라 포스터가 애초에 패스를 하는 상황을 연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애초에 포스터가 그레이에게 줬다가 그레이가 다시 포스터에게 주거든요. 즉 그레이가 다시 돌려주지 말고 앞으로 보내거나 다른 쪽으로 줬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아치가 더 잘했어야 했던 장면입니다. 아치가 먼저 잘못된 플레이를 했고 그 다음에 포스터가 공을 잃게 되면서 페르난데스의 압박이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강한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는 페르난데스의 압박이 강했다는 게 아니라 아치 그레이가 굳이 골키퍼에게 돌릴 정도로 오른쪽에 있는 아마드가 그렇게 강하게 달려들지 않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치 그레이가 잘못한 장면이지 포스터가 잘못한 장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실점 장면에 대해서는 제이미 캐러거가 이어받아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맨유의 압박 라인이 조금 더 뒤에 물러나 있죠. 그렇지만 끌어들이려는 생각은 알겠으나 비수마가 아예 등을 돌리고 아치그레이에게 백패스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아치그레이도 완전 등을 돌리고 포스터에게 백패스를 합니다. 즉 등진 채로 조금 불리하게 게다가 압박하기 위해 달려드는 맨유 선수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시야가 좁아진 상태에서 백패스를 하게 된 거거든요.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속도를 갖고 있는 아마드가 달려들어가서 공을 먼저 잡은 포스터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그 공을 슬라이딩 태클로 파울 없이 공만 빼내면서 또 골을 넣게 돼요. 물론 이 장면은 포스터가 앞선 장면보다는 개인적인 실책이 더 많았으나 캐러거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애초에 비수마부터 그레이까지 왜 뒤로 갔어야만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골키퍼에게 패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유소년 시절에 배우는 원칙입니다. 아주 어린 선수들에게부터 가리키는 건데 왜 여기서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냐는 거죠. 기본적인 판단이 잘못되는 게 왜 나왔냐는 거죠. 두 번째 실점 상황 역시 일단 그레이가 포스터에게 주면 안 됐던 장면인데 그 전에 비수마부터도 공을 뒤로 연결했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수마가 앞으로 공을 보내야 했다라면서 캐러거가 이 플레이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앞으로 보낸다는 게 뭐 제가 얘기하듯이 뻥차고 앞으로 꼭 롱볼을 보내서 부정확한 공격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잘 만들어가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맨유의 전방 압박 숫자가 촘촘하지 않았는데 한두 명이 골키퍼를 압박하는 상황으로 더 위험한 상황으로 야기하는 후진 플레이를 왜 했느냐. 전진 플레이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왜 골키퍼에게 공을 되돌리는 선택을 했느냐는 거예요. 물론 그 장면은 골키퍼가 홀업을 실수를 한 것은 맞다. 발밑이 강점인 골키퍼가 아니더라도 그 상황만큼은 사실 뭐 처리를 했어야 됐다. 아주 뭐 여유가 없는 백패스는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게 단일 경기 하나만의 문제였다면 골키퍼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이전에 있었던 특히 첼시전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자주 연출되는 것은 감독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 플레이의 기본적인 방향성, 센터백이나 중앙 미드필더가 공을 잡았을 때 바로 전진하고 바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물론 포스테코글루 감독 입장에서는 결국에 앞에 가기 위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앞으로 가는 게 길이 없을 수 있으니까 뒤로 뺐다가 공간을 만들고 또 앞으로 또 많이 간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겠지만 이 상황을 무조건 백패스부터 경기 시작하도록 만든 것, 그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 있는 방향성이 감독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즉 경기가 어떤 상황이 되든지 어느 시점이든지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3대1이 됐을 때 그렇게 한 골을 내줬을 때 아마도 그날 경기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느낌이 왔을 겁니다. 뒤에서 무리하게 공을 돌리거나 압박을 유발하지 말고 시원시원하게 처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다시 골키퍼에게 백패스를 하면서 긴장감을 유발하는 골키퍼를 압박 상태에 놓이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물론 이 장면은 골키퍼의 형편없는 푸어 미스테이크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 경기의 방향성과 계획과 플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를 시작한 그 1분 시점이든 경기가 끝나가는 90분의 시점이든 팀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든 지고 있는 상황이든 같은 방식으로 경기를 하자고 했기 때문에 선수들은 그 지침과 방향성을 따랐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러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저는 사실 이런 방식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아니라 축구의 전술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레드넵의 생각과도 일치합니다. 레드넵은 또 토트넘에 애정이 있는 토트넘 출신이잖아요. 저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비수마 선수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면 비수마가 그 상황을 앞으로 빠져나갔어야 했습니다. 공을 가지고 있는 선수로서 공을 가지고 책임감 있는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뒤로 패스를 한 거는 책임을 떠넘긴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레드넵도
프리미어리그 팀들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이런 빌드업 집착 경향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유소년 팀들 사이에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자꾸 공을 뒤로 돌리면서 경기장을 넓게 쓰는 경기만 하려는 경향들이 있다. 빌드업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죠.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앞으로 갈 수가 있는데도 일단 뒤로 돌려서 돌리면서 압박을 유발하고 뒤에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골대가 뒤에 있는데 그리고 상대가 압박을 당하고 있는데 게다가 크라우디드라는 표현을 해요. 상대 선수들이 많이 전진해 있어서 우리 골키퍼를 향해 달려들 수 있는 상황에서 왜 뒤로 패스를 하느냐. 뒤로 패스를 할 때는 상대가 안 올라오니까 끌어들여야 되는데 골키퍼에게 여유가 있으니까 줘야 되는데 골키퍼가 편안하게 필드 플레이어처럼 공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줘야 되는데 왜 충분히 달려들 수 있는 선수들이 앞에 있는데 그 선수들이 좀만 더 뛰면 골키퍼에게 공을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백패스를 하냐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토트넘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브라이튼과의 경기도 2대0으로 이기다가 2대3으로 역전패 당했고 첼시와의 경기도 2대0으로 앞서고 있다가 2대4로 역전을 당했습니다. 왜 계속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라고 따지는데요. 왜냐? 3대0이다가 3대2가 됐잖아요. 3대0이었으면 굳이 뒤로 백패스를 안 해도 상대가 달려들기 때문에 라인 높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뒷공간을 노리는 패스를 어느 위치에서든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비수마가 중앙 미드필더로서 백패스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비수마가 혼자 독단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규율을 잘 따르는 선수였고 또 이날 좋은 플레이도 많이 했던 선수로서 이런 상황이었다면 사실은 침착하게 공을 상대 지역으로 전개를 했어야 하는데 감독의 말을 너무 잘 들었다는 겁니다. 제이미 캐러거가 이어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토트넘 선수들은 마치 경기장 위에서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로봇같이 뛰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현역 시절에 저였다면 지금 이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술이 좋은 선수도 아니었고 피지컬이 엄청 좋은 선수도 아니었지만 저는 경기를 잘 이해하는 선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나왔던 몇몇 장면들은 만약 제가 이 경기를 토트넘 선수로 뛰고 있었다면 허용하지 않았을 장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3대0일 때 그 두 골 실점이 내가 토트넘의 수비수로 뛰고 있었다면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감독이 사이드라인 옆에서 바로 지켜보고 있고 감독이 요구하는 스타일과 방식이 있고 또 지침을 내린 것이 있겠죠. 무조건 뻥뻥 지르지 마라, 롱패스 하지 마라, 만들어가라, 위험을 감수해라 이렇게 했겠지만 또 감독이 적용했던 방식이 지금까지 잘 이뤄져 왔으니까 그 말을 따라서 더 해보자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어떤 선수는 모두가 아니라 그래도 리더십을 갖고 있는 누군가는 상황에 따라서 이 상황을 이해하고 다르게 플레이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저 감독이 어떤 지침을 내리기를 기다리거나 감독이 지시한 대로 똑같이 실행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아니다. 선수들에게 다음 5분, 한 10분 정도는 감독이 추구하는 축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경기를 해서 운영해보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선수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의 방향성을 믿고 또 시도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피치 위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토트넘은 지금 그런 피치 위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캐러거가 지적을 한 겁니다. 물론 리더십이 있는데 선수들 스스로가 후방에서 그냥 플레이를 해보자라고 판단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선수들이 그렇게 판단했다면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 실점했던 시점부터 10분에서 15분 정도는 간격을 좁히고 최대한 타이트하게 밀집 수비로 내려서서 경기를 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큰 공간을 내주게 된 겁니다. 그렇게 주도권을 내주고 잠시 물러설 때 상대가 공격을 막 하러 올라올 수 있으니까 기세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에서 한 10분, 15분은 상대가 올라와도 뚫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대형을 구축하고 상대를 답답하게 만들었다면 그랬다면 그 이후에 다시 상대가 지치면 또 좌절감을 느끼면 만들어가면서 기세를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은 유소년 선수 시절에도 이미 배운 것입니다. 물론 축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실망스러운 순간들이 어느 팀에든지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토트넘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죠. 그것은 토트넘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선수들이 경기 양상이 변함에 따라서 경기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플레이 스타일에 변화를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아무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철학이 확고해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자신들이 알아서 다른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캐러거가 이런 공식 방송을 보고 또 이런 장면들 중에 놓친 것, 저희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더 열심히 찾아보고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마쳤을 때 그레이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전술적인 얘기를 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어요. 물론 워낙에 이 장면에서 입모양까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짓과 이런 제스처와 서로 의견 교환을 하는 걸 보면 그레이의 플레이에 있어서 특히 센터백으로 쳤던 그레이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손짓을 해요? 앞으로 보냈어야 됐다. 길게 보냈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패스 말고 위험한 상황 말고 포스터 알잖아. 뭐 이렇게 하는 느낌들이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그레이도 자신의 의견을 내고 뭐 그러면서 결국엔 다독이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어찌 보면 본인도 아는데 감독이 요구했다. 뭐 이렇게 항변하는 것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그런 마음적인 부분들이 있었겠죠.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는 경기 중에 분명히 자신이 판단한 부분들 또 자신의 이해력에 따른 경기의 다른 변화를 가져오는 선수예요. 그리고 아치그레이도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사실을 알고 있는 느낌의 장면들을 보였습니다. 역시나 경기 종료 휘슬이 울렸을 때 이날 2개의 실책으로 엄청난 혹평을 받은 포스터 골키퍼에게 가서 뭐 거의 3,000볼, 압박볼의 큰형이잖아요. 이건 마이 폴트다. 내 잘못이다. 라고 얘기하는 모습이 또 중계방송 화면에 잡혔거든요. 내가 패스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 골키퍼, 포스터 형의 잘못이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이런 장면이 좀 나오지 않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로 경기 도중에도 2번이나 이렇게 골을 내주고 나서는 토트넘 선수들이 롱볼도 많이 때렸고 속공도 많이 했고 그 전 장면보다는 선수들의 자체 판단하에 바뀌는 모습도 보이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토트넘의 쐐기골, 손흥민 선수의 4번째 골이 나왔었죠. 87분의 이 장면인데요. 포스터 골키퍼가 길게 그냥 공격 진영으로 뻥 찼어요. 굳이 짧게 주고 만들어가지 않고 뻥 찼죠. 오히려 짧게 주고 잘리고 수비하고 짧게 주고 잘리고 수비하고 이런 상황이 되다가 오히려 뻥 찼을 때는 비록 이 공을 한 번에 따내지 못했지만 1차적으로 왔던 공을 리산드로가 걷어내고 비수마가 다시 헤딩으로 연결해서 손흥민 선수가 잡아서 빌드업을 하려다가 또 잘렸다가 그 잘린 공을 마즈라이가 전진했는데 스펜스가 자르면서 거기서 스펜스가 뒤로 빠져들어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바로 직선적인 일자 패스를 주고 거기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하고 들어가다가 요로의 태클에 이제 코너킥을 얻어내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롱볼을 때려놓고서야 가장 좋은 기회가 후반전에 주어졌다. 3대0에서 3대2가 된 이후 말이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게리 네빌도 얘기를 해요. 이번에는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뒷공간으로 플레이를 했습니다. 요로가 따라 내려가서 수비를 해야 했습니다. 토트넘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골문을 향해 달려 들어가는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토트넘은 어떻게 했느냐? 계속 상대가 내려서서 지키는 상황에서 플레이를 하도록 만들어가다가 템포를 놓치고 뒷공간을 습격하지 못했잖아요. 솔랑키가 넣은 3대0을 만든 그 골도 속공에서 나왔고 이번 스펜스의 패스도 솔랑키의 득점도 스펜스에게서 나왔잖아요. 그나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 안에서 많이 뛰지 않았던 스펜스만이 조금은 다른 플레이를 했던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그러면서 게리 네빌은 맨유 레전드임에도 판정적인 뭐 그런 항의를 일축하게 됩니다. 게리 네빌이 이 손흥민 선수의 기가 막힌 코너킥 다이렉트 득점이 나왔을 때 바로 바인디르가 항의하고 맨유 선수들이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리발이 여기서 바인디르와 약간 엉키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베리발의 팔이 라이틀리 살짝 닿은 것은 맞지만 바인디르는 오른팔로 펀칭을 하려고 했고 닿은 쪽은 왼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인디르가 더 강하게 펀칭을 해야 했습니다. VAR이 오늘 없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계속 바인디르와 맨유 선수들이 항의하는 거 보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경기 전에 이미 알려졌었죠. 카라바오 8강전까지는 VAR이 없다는 거. 가벼운 터치였습니다. 터치가 있었지만 또 그로 인해 바인디르가 충분히 높이 뛰지 못하게 된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거기서 힘있게 밀어내면서 본인이 올라가서 해줬어야 됩니다. 게다가 이 장면 여러 번 돌려봐도 베리발이 먼저 떠있는 상태에서 뒤늦게 바인디르가 올라와서 눌린 거기 때문에 베리발이 떠있는 바인디르를 괴롭히고 방해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은 사실 손흥민 선수의 킥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냥 에러골이 아닌 거예요. 사실 코너킥을 바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것 자체가 거의 드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너킥의 득점 확률은 0.01 기대 득점 1%예요. 그 1%의 가능성을 손흥민 선수가 뚫어냈는데 이 킥을 뒤편에서 찍은 현장시킴이 공개가 됐거든요. 얼마나 크게 휘어 들어갔는지 이 정도면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계속 이제 프리킥 슈팅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뒤로 감아 들어가니까 헤딩을 걷어낼 수도 없고 골키퍼가 손을 뻗어서 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골문 구석 야심 사각지대로 빨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킥이었던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펜스가 솔랑키의 이 3번째 골을 만들 때도 바로 한 번의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패스를 했잖아요. 이렇게 선수들이 알아서 다른 패턴을 가미해야 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다른 지침을 내릴 리가 없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방법론에 대해서, 전진 축구에 대해서 여전히 이겼음에도 비판이 많으니까 우리는 1대0으로 이기기 위해서 경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나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수 물론 나왔죠. 하지만 실수는 축구의 일부이고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팀 플레이 방식의 맥락에서 우리는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축구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면에 있어서 실리적인 전술을 안 택하니까 기민한 전술가라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실수를 줄이기를 바라진 않겠습니다. 선수들은 완벽해질 수가 없고 사람은 누구나 완벽해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실수를 안 하는 축구가 아니라 화끈한 축구, 공격적인 축구, 멋진 축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수로 뛰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축구 수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계속 이렇게 노력한다면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감독으로 26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드러난 적이 있지만 결국 이 시도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 두 번의 실책은 첫 번째 실책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실책에 영향을 미친 연쇄작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특히 드문 순간에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게 강렬하기 때문에 더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느껴질 뿐이다. 사실 우리가 이런 축구를 계속 시도해도 이 정도의 실책이 자주 나오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하지만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의 스튜어트 제임스 기자는 이 방식이 본질적으로 너무나 위험하다. 축구계에서 most dangerous pass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팀들의 사례도 후방 빌드업에서 센터백에게 다이렉트 패스를 골키퍼가 주는 상황은 바로 잘려서 실점하기 딱 좋은 아주 위험한 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포스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비카리오가 있을 때도 토트넘은 이렇게 후방에서 굳이 안 해도 될 후방 빌드업 패스를 하다가 잘리고 실점을 할 뻔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살짝 짚어서 얘기 드리면요. 이게 브렌트포드전 장면이죠. 스트레이트 패스가 통하지 않을 때 골키퍼가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 방법론이 잘 통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게 위험해 보이면 그냥 롱볼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골키퍼가 이 두 가지 생각만 한다는 거. 풀백에게 줄까? 센터백에게 줄까? 이것만 생각한다는 게 최악의 상황이다. 더 길게 때린다는 생각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카리오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한 경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비카리오가 마치 스트레이트 패스만 하도록 프로그램된 로봇처럼 다른 대안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렌트포드의 까르발류가 비카리오의 우유부단함을 이용해서 공을 잘라냈고 그 다음에 은베모의 슈팅까지 나왔는데 다행히 비카리오가 그걸 선방하면서 위기를 넘긴 거였어. 이거 먹었으면 똑같이 비카리오도 발밑이 안 좋네, 빌드업 못하네 이런 비판을 받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터가 이 경기뿐만 아니라 본머스전 때도 이런 위기를 겪었었다. 쿠르사츠키가 내려서 공을 받으려고 할 때 타일러 애덤스가 압박해서 그 패스를 빼앗았고 그 다음 이어진 슈팅을 다행히 포스터가 막아내서 위기를 넘겼지만 이런 상황이 매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물론 지난 사우스햄튼과의 경기는 토트넘이 킥오프하자마자 그 공을 골키퍼에게까지 되돌리고 그 다음에 빌드업을 했잖아요. 골키퍼부터 4번의 패스 만에 제임스 매디슨의 선제골이 나온 장면은 골키퍼부터 이어진 빌드업에서 아주 좋은 장면이지만 사우스햄튼의 전방 압박이 허술했기 때문에 나온 장면일 수도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장면을 얘기하면서 이거 가치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리스크가 크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얘기한 것이죠. 카라바오컵 준결승전 상대는 리버풀입니다. 더 강력한 전력을 갖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에도 고집을 꺾지 않는다면 선수들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어요. 4강전은 1, 2차전으로 열리기 때문에 조금 더 기회가 있죠. 2025년 1월 7, 8일 중에 하루 그리고 2월 5, 6일 중에 하루에 1차전, 2차전이 열립니다. 그리고 오는 주말에는 프리미어리그 17라운드 경기가 열리는데 4강 상대인 리버풀과 미리 만납니다.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 현재 선두를 달리고 있는 리버풀과의 홈경기, 토트넘이 과연 최근 2연승의 기세를 이 경기도 이어갈 수 있을지, 손흥민 선수는 3경기 연속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실시간 소통방송 입중계와 더불어 다양한 현지의 반응과 정밀한 분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